네, 영남권 일대를 집어삼킨 산불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지만 화재로 인한 피해 상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에서는 산불이 재발하해 당국이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용재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경북 청송군 일대 산불이 재발하해서요. 이제 분안면 가면리와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대전리 일대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아직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산불이 이렇게 크게 휩쓸고 지나간 경우에는 심지어는 뭐 일주일 정도까지도 잔불이 다시 재발하여서 또다시 산불을 키울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잔불 정리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더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곧 식목일이자 한식날이 있습니다. 네. 이날을 중심으로 해서 각별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한식날이나 식목일 중심으로 해서 조상님의 그 묘를 돌본다든지 네. 그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러면서 어떤 좀 안 좋은 그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그 부주의한 행동이 있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제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계속되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불씨가 다시 발화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네네. 언제쯤이면 이 잔불이 완벽하게 잡힐까요? 아마 지금쯤은 큰 불은 거의 다 잡았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이제 진압대원이라든지 그 소방대원 중심으로 잔불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마 수일 정도는 워낙 넓은 지역에 걸쳐서 산불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일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현재 지리산 권역 산불 현장이 불씨가 되살아났다는 보도가 나왔죠. 네. 이제 최대 100cm까지 쌓인 이 낙엽이 사실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산림이 울창하다 보니까 심한 경우는 1m 정도까지도 이 낙엽이 쌓여 있고 이것이 진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다시 그 밑에 상당 기간 불이 숨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잔불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렇게 낙엽 때문에 산불이 잘 꺼지지 않는 거, 그게 지중화라고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가 어떻게 진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예, 보통 지중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지표면보다 낮은 곳에서 불이 숨어 있다가 다시 발화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보통 이 지중화를 유발하는 경우는 나무 그루터기라고 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풀뿌리 같은 거, 그다음에 이게 산이 빤빤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울퉁불퉁한데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라든지 특히 말씀하신 대로 그 낙엽이 깊게 쌓여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다시 재발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중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지중화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요. 특히나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지 이 지중화 작업이 그 잔불이 확실하게 저희가 진압할 수 있을까요? 예, 산불 진압만큼이나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거는 오로지 인력에 의해서 하나하나 굉장히 거의 서울시 면적의 그 소실 면적이 8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부분 다 인력이나 간단한 곡괭이나 이런 장비로 하나하나 꺼나가고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소방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이럴 때 저희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뭐 대응책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산불은 이제 대응 체계가요. 물론 소방에서도 하겠지만 산림청이라든지 산불 진화대라든지 산불 감시원이나 관련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여러 조직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거의 누구를 가리지 않고 다 동원이 돼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사망자 얘기도 조금 해볼 텐데요. 지금 산불 열흘째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75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이제 집에서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한 분이 계셨고요. 한 분은 중증으로 병세가 악화돼서 사망한 분 두 분이 추가가 되셨는데 이렇게 이번 산불로 인한 인명피해가 굉장히 컸거든요. 네. 이번 산불이 특히나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인명피해가 컸다라는 건데 아마 우리나라 산불 역사상 이번 화재만큼 규모 큰 경우도 없었지만 이렇게 또 많은 인명피해가 난 것도 사실 처음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산간에 지금 그 계곡에 이렇게 옹기종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노령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자를 받거나 신속한 대피를 하거나 대응하시거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이 어르신들 분은 그 집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것도 강하게 있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안타까운 많은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산불의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대피 능력도 어려우신데 이런 것들이 문제를 유발한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피해 규모도 역대 최대였습니다. 네. 인명 피해만큼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기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가장 제가 알고 있기로 가옥이 다 타서 집에도 못 가시는 분이 아직까지도 6천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 뭐 옷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결이 되고 있지 못하고요. 그래서 긴급하게 좀 재난지원금을 빨리 투입을 하셔서 최소한의 어떤 그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겠고요. 좀 더 장기적으로 나간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임시 주거,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나간 안정한 어떤 주거 시설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지원, 정부 차원에서 지원, 이런 관심 이런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22년 3월에 경북 울산에서요. 울진에서 강원 삼척으로 번진 초대형 산불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제 3년 만에 네. 이제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될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이번 산불이 있고요. 이번에 산불 영향 면적만 4만 8천여 헥타르라고 하는데요. 이제 진화 시스템을 대수술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응 시스템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 부분은 조금 좀 길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이런 걸 우리가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컨트롤 타워가 혼재돼 있습니다. 산림청과 소방, 지자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대형 산불이 터졌을 때 조직적으로 빠르게 효율적으로 이 대응하는 시스템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비는 각 부처가 모든 문제를 올려놓고 기본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컨트롤 타워를 좀 단일화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임도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림 화재가 진압하기가 어려운 거는 신속하게 어떤 인력 투입, 불을 끌 수 있는 그 물, 소방용수의 공급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인도 현황을 보면 외국에 비해서 형편없이 낮은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물론 뭐 일부 환경단체에서 산림 훼손이라는 문제 때문에 그것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인근의 우리 일본에 비교해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5~6배에 해당되고 있고요. 그 국토가 넓다라고 하는 미국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의 한 2.3배 이상 되고 있고요. 또 선진국 중에 하나인 독일 같은 경우는 무려 우리나라의 그 임도 비중이 그 헥타르당이요. 1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임도가 없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진압하는 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임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산불과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경로도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대피 장소로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울러서 이번에도 산소를 돌보다가 이 화재가 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름다운 문화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오래된 이 장묘 문화라고 하는 것이 또 산불을 키우는데 하나의 그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산소가 지금 정확히 몇 개인지를 몰라서 제가 한번 AI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거기서도 이제 정확한 답변을 못 하는데 약 1200만 개 정도가 우리나라의 주로 산림의 묘지가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 묘지가 대부분 어디 있냐면 산 정상부나 중반부 여기에는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산 초입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양지 바른 곳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보다 대부분 남향이다 보니까 산림 중에서도 굉장히 건조하고요. 또 이 묘소이다 보니까 대부분 잔디로 돼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산불이 확대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보다는 약간 경사가 지면서 거기 풀이 있을 때, 잔디가 있을 때, 그럴 때 바람이 불어줄 때는 그 확산 속도가 거의 뛰어가는 정도의 버금갈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장묘 문화 이런 것도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부분 살짝 짚어보자면요.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체계를 이뤄야 되고 네, 맞습니다. 다양한 정부 부처에서 일원화된 조직을 네. 이뤄야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그 산림청에서 그 법적으로 가장 일차적인 그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어떤 전문적인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훈련된 이런 인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소방에서 갖고 있는데, 사실 소방은 주력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그 정확히 법 명칭에도 지원 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도적인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 소방용수의 공급 부분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사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미국의 헬기만큼, 군용 헬기만큼 네.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헬기가 없다, 이런 지적도 사실 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보통 대형 헬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한 대형 헬기 같은 경우는 8,000리터 정도를 일순간에 때려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불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양을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큰 불을 중심으로 해서 다량의 물을 일순간에 공격하듯이 때려보야 가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약하고요.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보유하고 있는 그 산불 진압용 헬기라고 하는 것이 약 1,000리터 전후로 한 한참. 그런 헬기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초기에 큰 불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헬기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여러 보도들을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인력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장비들도 지쳐가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그 산불이 약 6일 정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 고생하시는 분, 산불진화대원이라든지 소방관분들이 거의 탈진 상태에 도달한 그런 모습을,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어떤 주변 지자체에서의 지원, 교대를 해줘야 돼요. 교대를. 네. 지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러한 지침, 탈진이라고 하는 것이 진압대원분들에 대한 어떤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더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진화대원 피로도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 불이 다시 커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다분히 있습니다. 네. 잔불을 정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제가 짤막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저도 과거에 이제 화재 조사를 나갔는데 제가 그 불이 완진되고 나서 일주일 뒤에 갔습니다. 중간에 비도 한번 왔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다 보면 이게 들춰내야 되고 네. 파헤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활동을 작업을 했죠. 근데 일주일 뒤에 산불이 종료되고 화재 조사하다 다시 재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절대 관가하시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야간 투입 장비가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고요. 투기 진화와 야간 진화를 위한 대응 체계가 변화가 시급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초기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관련 부처 간의 조율과 컨트롤 타워에 대한 문제와
같이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초기 진화를 말씀하시는 네네. 부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산불 진화 작업이 막바지로 접어들면서요, 이 피해 규모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재민 구호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물론 앞전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아직도 되게 못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돌아갈 집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어떤 지원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세금이라든지 뭐 대출금 상환 뭐 유예라든지 또는 공공요금 지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의 절박한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기를 쓸 수가 없고 가스를 쓸 수가 없고 통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현실적인 공공요금의 어떤 뭐 감면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접 그분들에게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만 네. 그분들에게 직접 피부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생활하는데 필요한 어떤 옷가지라든지 최소한 식사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런 지원금의 즉시적인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관련 부처에서는 충분한 어떤 지원 예산을 확보하셔서 지원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요. 네. 워낙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실화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산불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화재에서도 증명됐듯이 어떠한 큰 시스템이 잘못돼서 누가 엄청나게 잘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불씨 하나, 나이타불 하나, 향초불 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가까운 살림을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우리 전 국민 모두가 가져주시고 모두가 조심해 주십사는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자 경민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와 함께 오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